물론 몇백억짜리 건물이 제 자산은 아니지만 그 자산을 저한테 맡겼거는 내 자산처럼 운영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게 내가 숙박업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죠.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나 혼자 계속 터널을 가는 것 같아요. 빛조차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빛이라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숙박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꾸준하게 했고 바닥에 있을지언정 버티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노력이 이겼던 것 같아요. 남다른 실행으로 앞서가는 리더들과 찐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찐대의 맥스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연매출 800억의 호텔 위탁 운영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HS 오퍼레이션의 권태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을 파는 남자 HS 오퍼레이션 운영하고 있는 권태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어떤 걸 파는 남자라고 하셨죠? 저희는 고객님들께 꿈을 팔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객실을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객님들께 더 나은 투숙 경험을 위해서 꿈을 파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사업 시작이었던 거라 좋은 꿈을 꾸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꿈을 파는 남자처럼 뭔가 슬로건을 지어서 오신 분이 처음이긴 해요. 아, 네. 그런 슬로건을 가지시게 된 배경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냥 막연하게 매출을 많이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장수가 1개, 10개, 이제 100개, 200개까지 하다 보니까 잠깐 조금 돌아봐야겠다는 찰나에 어떤 하나의 문구를 봤는데 그게 뭐 저희랑 조금 약간 매칭이 되더라고요.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가 바카스를 파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파는 거구나. 쿠팡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물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물품보다는 고객님들한테 편리함을 파는 것처럼 저희는 단순하게 객실을 팔지 말자. 좋은 환경과 좋은 서비스와 좋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단 하루라도 조금 좋은 꿈을 꾸고 나가셨을 때 다시 한번 이 호텔을 방문해야지. 그게 저희랑 조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고객님들께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이랑 본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기획과 전략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호텔을 200개 이상 운영하신다고? 네, 정확히는 7월 기준으로 248개를 운영합니다. 248개요? 네네. 이제 조금만 더 늘어나면 300개 가깝게 수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저희 중소형 시장에 거의 한 23,000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240개니까 1%잖아요. 근데 1%가 이제 10%가 되려면 앞으로 이제 2,000개를 더 해야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248개라는 숫자가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 숙박 시장에 봤을 때는 아직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숙박시설 운영사 중에 1등이라고 하면 저 스스로는 아직 좀 민망합니다. 근데 그 숫자에 비하면 어쨌든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시간이 있었죠. 저도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올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업계에 계신 지가 20년 되신 건가요? 네, 20년 차 됐습니다. 그럼 혹시 HS 오퍼레이션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HS 오퍼레이션은 저희가 21년 6월 28일 날 설립을 했고요. 이제 5년 차죠. 5년 차예요? 네네. 아까 연매출 8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정확히는 819억. 819억. 올해 기준으로 연말까지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연매출은 1,4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마 목표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1,400억을 넘는다고요? 네네. 원래 목표는 뛰어넘는 거니까. 목표는 원래 뛰어넘는 건가요? 뛰어넘는 거죠.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제2의 목표, 제3의 목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이 HS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호텔 위탁 운영사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랑 이 업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리 운영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숙박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내 방향이 이게 맞나 싶었을 때 저희가 대신 운영을 해드리고 해결책을 이제 제안해드리고 제시해드리는 이제 주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제 솔루션마다의 이제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케터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마케팅 대행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숙박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어쨌든 코어 핵심이지만 네. 운영은 조금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홍보가 부족해.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마케팅이나 홍보 상품이 따로 있고 그리고 컨설팅의 방향. 내가 지금 가고자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인력은 정확하게 내가 뭐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매출은 예상 매출보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OCC 점유율을 좀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높일까 그런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매출에 비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이제 감소를 원하려면 또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관제 상품이라든지 그래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위탁이 어떻게 보면 임차가 아닌 개념인 거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 부동산을 자산 가치를 올리는 게 저희가 첫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해서 아예 맡기는 건 아니고요.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하나의 현장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업주분들이 HS 오퍼레이션에 위탁을 맡기면서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매출의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의 상승을 위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살짝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냥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숙박업의 이제 본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싶거든요. 숙박업의 본질은 어쨌든 고객님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호텔에 와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주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파는 거니까. 고객님들께 이제 만족감과 이제 안정성을 드리는 거고 서비스, 그다음에 위생, 청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숙박이라는 공간을 짧으면 3, 4시간에서 많으면 12시간, 24시간을 자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판매 채널에서 더 나아가서 10개라든지 20개 그래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게 맞겠다.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최소 10개에서 많으면 70개까지 노출 순위들을 올리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출 순위를 올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손님한테 많이 유입이 돼야 했고 유입이 돼야지 예약까지 전환이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객실 하나가 하나의 상품 물품이라 치면 이걸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손님들이 하나 멈칫하려면 뭔가 차별성 있고 특별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 작가를 동원해가지고 예쁜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려견들 메인 컷에 올려놔요. 그러면 손님들은 이렇게 막 크롤링을 하다가 여긴 뭐지 하고 멈칫하시고 한번 유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숙소를 둘러보면서 괜찮으시면 예약까지 전환하는 거. 그래서 노출 순위를 높인 상태에서 예쁘게 상품을 포장을 하자. 네 번째는 저는 그동안 해왔던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ESAS라는 손익 분석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수치화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아마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거를 많이 놓치세요. 알면서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저희 같은 운영사가 이제 하는 거고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다. 그 양 이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한 가지는 이 모텔 또는 호텔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70개나 있어? 가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ESAS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가 궁금했거든요. OTA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인바운드 여행사가 다각면이 있습니다. 흔히들 업주분들이 많이 이제 뭐 야놀자라든지 여기어때를 위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뒷단엔 저희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붙이고 그다음에 해외 채널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시트리까지 붙이고 거의 대다수의 이제 업주님들은 이제 모텔 카테고리만 이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관업이 아니면 그거를 이제 호텔업이라든지 일반 호텔로 바꾸게 되면 야놀자 안에서도 모텔 카테고리랑 호텔 카테고리 두 군데서 광고가 진행될 수 있고요. 여기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플랫폼에서도 우리 상품이 2가지에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의 사이트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보통은 뭐 70개를 어떻게 관리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CMS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오버부킹에 대한 방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파견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ESAS?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이제 매출과 지출에 상반되는 손익 프로그램이거든요. 손익계산기 같은 거구나. 예, 보통은 지금이 아니 많이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지만 신축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임차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매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본인의 이제 에쿼티 대비, 투자금 대비 손익을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를 대입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상권 대비해가지고 객단가를 넣었을 때 그 객단가가 합리적으로 맞는지, 하나의 방을 팔았을 때 전기부터 뭐 수도, 비품 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넣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남지? 내 투자 비용이 맞나? 그런 이제 해답을 저희가 이제 제안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저희만의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예. 와, 그럼 실패률이 엄청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이제 유튜브로 활용한 이제 많은 분들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뭐 매출이 3천만 원 나온다고 4천만 원 나온다고 그게 전부 다 수익이 아니에요. 예.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수강비, 인건비, 광고비, 비품, 세탁 등등등등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거에 현역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사실 저도 요즘에 이 모텔 쪽으로 좀 이제 저희도 뭐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또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모텔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전문가한테 문의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HS 오퍼레이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상권에 네. 예, 싸게 사서 운영을 잘 해야겠죠.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숙박업에 종사하신 지 이제 20년 네네. 2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다가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20년 차 숙박을 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제가 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숙박업 20년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됐고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 저희 큰아이가 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 됐고 네. 예, 그 제가 이제 숙박을 한 20년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4년도에서 25년 넘어갈 때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었고 군대를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대학을 복학하기 전까지 한 10개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빠르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발레 파킹을 이제 찾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광명시에 소재에 있는 이제 A라는 모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발레 파킹으로 시작을 했죠. 예. 발레 파킹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창피했죠. 쪽팔리기도 하고 건물 1층에 그냥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차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주차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차를 하고 예, 다시 지하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빨리 뭐 분유값이든 기저귀값이든 막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연히 하다가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점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이라는 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에 있는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가면 네. 제가 잠깐 좀 봐줘요. 근데 그때가 갑자기 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객실 관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의 화면에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객실이 다 보여요. 뭐 1호부터 뭐 10호까지 쫙 층별로. 네. 그리고 손님이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키가 꽂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꺼지고 난방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화면에 다 보여요? 예, 다 보이거든요. 예, 예, 예. 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공대생이에요. 네. 저는 기계공학과인데 대학교를 다니셨군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때가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터닝 포인트가. 이 모텔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1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놓지를 않았어요. 숙박업에 대해서. 그래서 주말에 제가 알바 나가고. 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 비는 날, 공강 시간 있으면 가서 이제 땜빵 근무도 쓰고, 네.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 전공보다 이게 좀 약간 위로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취업 전선에서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부제철이라는 회사를 다니셨고 38년 이제 분석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기업을 들어가서 일을 해서 10년 뒤에 모습의 그 연봉과 지금 당장 내가 숙박업을 뛰어들어가가지고 3년만 내가 열심히 해서 지배인이 되면 10년간 기업에서 일했던 연봉이 여기서는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업주분들이 굉장히 모텔이 호황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뽀빠지게 일해가지고 네. 과장 달고 이제 뭐 차장 달고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서더라고요. 예, 예. 물론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하지만 아버지 길을 제가 똑같이 엔지니어를 가니까 네. 그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인턴으로 취업을 안 하고
아예 모텔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제 첫 모텔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 일찍 만나셨고 또 자녀분이 생기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 선택한 거를 안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게 무의미해지고 그 선택의 화살이 이제 제 뭐 배우자나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전 제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했었죠. 그래서 빠르게 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2년 3개월 됐나? 제가 이제 30이 안 됐을 때 네. 다행히 또 좋게 봐주셔서 좋은 분 만나서 지배인을 달았고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좀 소문도 나고 그때 당시에 남들이 안 했던 이제 OTA라는 거를 제가 찾아서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운영을 해드리니까 네.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제 업주분들이 연락이 오고 내 것 때려 내 것 때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소일거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대표님께서 야 이럴 거면 네가 그냥 운영을 해본다고 해. 네.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라 이래서 몇 억을 못 모으니까 내 것처럼 내 가게처럼 해야겠다. 네. 그게 아마 위탁의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34살 때 제가 위탁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야놀자란 회사를 만났고 네. 예, 그쪽에서 약간 이제 자기들 지경을 이제 넓힐 거니까 좀 맡아달라 해서 저 인볼브가 됐다가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확장이 됐었죠. 아까 34살이라고 하셨는데 4살, 5살 사이에 이제 위탁 운영을 시작하시게 된 네네. 거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HSA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된 나이가 38살 그죠. 그렇네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HS 오퍼레이션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거의 한 1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이게 사람이 성장하려면 쪽팔려 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내 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일단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예, 하루하루가. 보통 그 당시에는 격일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네. 9시에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서요. 그리고 9시에 퇴근하기 전에 저는 한 8시 한 40분, 30분부터 어플을 킵니다. 어떤 어플이죠? 탁송 기사. 제가 일했던 데가 인천이어가지고 네. 인천 주변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되게 많아요. 콜을 잡아서 이 차를 저 차까지 저기다 갖다 주고 하루 2탕 뛰고 오면 집에 오면 한 오후 한 15시, 16시 되거든요. 그럼 그때 잠깐 자요. 다시 19시에 또 콜을 켜요. 그때부터 이제 대리 기사를 하는 거죠. 네. 1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대리를 뛰어요. 네. 그거를 제가 한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나 혼자 계속 터널을 가는 것 같아. 빛조차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냥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빛이라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예. 빛이 보이니까 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든 주변이든 다 모임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만의 계속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예.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절실하게. 저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숙박업을 20년은 했지만 숙박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꾸준하게 했고 현실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바닥에 있을지언정 버티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노력이 이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의 한계를 안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도 그랬고. 예. 한계를 정하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예. 뛰어넘는 그 소수의 사람만 성공한다 보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계속 해야죠. 뭐. 그냥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HS 오퍼레이션이라는 네. 위탁 운영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연매출 이제 1,400억을 바라보는 네. 그런 회사가 되었잖아요. 네. 운영하면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라던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찼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보람찬 순간은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대로 가지만 가장 그 첫 번째가 현장들의 이제 매출 확인이라든지 고객 리뷰가 하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또 희열이 있어요. 매출이 잘 나오고 후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리뷰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했을 때가 희열이 느끼고 어쨌든 저의 회사에서 저의 지금까지 메인은 전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고 그 설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의 건물이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백억짜리 건물인 건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회사 자체를 보고 맡기고 개인을 보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란 사람을 보고 권태혁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숙박업에 대한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맡기시거든요. 네. 그때 가장 좀 희열을 느끼죠. 어... 예.
그때 내가 숙박업을 했고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물론 몇백억짜리 건물이 제 자산은 아니지만 네. 그 자산을 저한테 맡긴 거는 내 자산처럼 운영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숙박업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죠. 대표님과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모텔이나 호텔에 대한 진정성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사장님일 거니까 그런 사장님과 뭔가 긴밀했던 그런 사연도 있나요? 저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숙박업을 하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도 좀 전문가인 거고, 그래서 하나의 숙박 업장을 살리는 건데 좀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인데 되게 좋은 회사, 우리가 흔히 공기업이라죠. 공기업 잘 다니시다가 퇴직금이 또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한창 숙박업이 좀 붐이 부니까 나도 숙박업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진짜 막연하게? 네. 그래서 건물 하나 사서 이제 운영하는데 운영에 대한 운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분이 4분이 계셨거든요. 네.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식도 각자의 전공도 다 있지만. 가족 운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청소는 또 이제 또 가족들이 하고. 그렇게 한 2년을 버텼더라고요. 근데 운영은 돌아가죠. 네.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네네네. 어쨌든 지출 비용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잖아요. 그쵸.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호텔은 돌아가는데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연락이 오셨고 네. 그 제가 갔더니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집도 파시고 온 가족들이 다 이제 또 숙소를 또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몇 개인데 결국 판매할 수 있는 거는 30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거기에서 그냥 다 하나씩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난해한 상황이 된 거죠. 벼랑 끝에 가셔서 이제 어쨌든 뭐 연락이 오신 건데 너무 이제 암담했는데 상권이 너무 좋았어요. 역상권이었고 교통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플랫폼들을 입점을 시켰죠. 기본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에쿼티도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뭐 광고비를 높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노출을 올려놓자.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대표님 그러면 당장에서는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사기꾼 같이 보이시겠지만 매출이 오르면 그때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냥 지원해드린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되게 의심이 많으셨어요. 이거 뭐냐, 뭐 매출이 언제 오르냐,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권 대표만 믿고 했는데, 근데 2달째가 되는 순간 이제 플랫폼들의 입점을 되면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들한테 그 호텔이 눈에 띄게 된 거죠. 선택받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들어오면서 매출이 순식간에 6천만 원이었던 게 1억 2천이 돼버렸어요. 6천이 1억 2천이요? 네. 와.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자기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제야 내가 자식들 배우자한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조금 책임이 면피가 쓴다. 와, 소름 돋네요. 고맙다 하셔서 지금은 자제분들도 다른 일을 하시고요. 대표님께서 지금 우긋하게 또 호텔 운영하고 계시죠. 혹시 저희 부모님 이제 모텔 사라고 하시고 운영 맡기면 되는 건가요? 맡기기 전에 같이 찾아야 돼요. 어디를 하실지. 그게 중요합니다. 찾는 것도 다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대표님들 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많이 커지면 2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상장할 것인가 엑시트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답은 제가 50세 때 상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지배했을 때부터 제 신조가 하나 있어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숙박업이 이코로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복을 제 아들도 이어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 2세대가 받았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숙박업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트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숙박업을 좀 더 안정감 있게 조금 대중적으로 좋게 풀려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중간중간에 뭐 목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도 더 궁금하거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24살부터 이제 모텔을 시작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모텔리어로 뛰어드는 건 27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게 이제 30살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지배인이 되는 게 목표였고 지배인 되면 이제 35살 때는 임차가 됐든 제가 직영을 냈든 제 거는 꿈이었고 40살 됐을 때는 제가 이사를 7번을 했어요. 월세살이를 2년에 한 번씩 혹은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할 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아이는 계속 커지고 계속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40살 전에는 조금 안정감 있게 좀 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40살 때까지 목표를 다
이러니까 이제 회사로 이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45대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매출들은 외형 매출이에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들의 총 매출, 이제 내역 매출, 예, 우리 회사의 순 매출, 네. 예, 1,000억이 목표고요. 그렇게 되면 50살이 됐을 때 2032년에는 제가 이제 상장을 하는 게 예, 가장 목표죠.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숙박 운영사 중에서 상장한 회사는 없으니까 네. 예, 제가 되고 싶고 지금은 제가 국내 1위 운영사를 하지만 그거는 중소형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내에는 4성급, 5성급 호텔에 운영하는 진짜로 최대 1위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4성급, 5성급이 주는 목표는 저한테 좀 남달라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위탁 사업 할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인천 출신이니까 네. 인천에 5성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송도 신도시에 경원제. 그 당시에는 경원제 엠버서더였거든요. 예, 내가 나중에 위탁 사업이 잘 되면 나는 저 경원제 엠버서더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제가 4성급, 5성급에서 더 큰 프로퍼티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예. 사실 제가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숙박원 권 대표 영상을 쭉 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 기습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텔 그 습격하듯이 가서 네네네. 이 점검하고 안 된 것들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네. 칭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던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좋은 숙소를 운영한다라는 건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좋은 숙소라는 게 큰 건 없거든요. 네. 네. 숙박업의 본질인 게 어떻게 보면 친절한 응대랑 객실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과 청결 상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해 부가적인 서비스들,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거라든지 편리하게 체크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 이 숙소는 다음에 또 와야겠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숙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 점검을 하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그 하루의 시간을 투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쾌적한 환경이고 친절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자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저희 호텔에 와서 좋은 꿈을 꿔서 네. 나가시길 원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더럽혀 있고 고객님이 불편하고 그래서 방을 바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클레임 생기고 그런 게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는 객실을 파는 사람들 아니다. 예. 그거는 진짜 초보자들이 하는 운영사고 우리는 꿈을 판매를 해야 된다. 예. 꿈을 팔아야 되는 건데 꿈을 그따구로 팔면 되겠냐. 좋은 꿈을 꾸시기를 원하려면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 이제 회사가 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직원 규모도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운영 관리하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300명이 넘어가는 네네. 규모인데 그 많은 규모들을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거나 뭐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이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는 이제 아늑이란 브랜드가 있으니까 직영은 직영대로 움직이고 네.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영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업주님들의 이제 운영권을 제가 가져오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토탈하면 보통 한 평균적으로 월에 한 10개는 운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인력 관리를 하고 인력에 저희의 이제 솔루션을 교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 저희 운영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죠. 보통 저희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루에 일과라면 네. 그 시간별로 해야 되는 것들, 시간 단위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이제 프로세스처럼 이제 입혀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군대 가면 훈단처럼 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파견을 보내죠. 그러면서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네. HS 오퍼레이션만의 이제 운영 매뉴얼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본사랑 현장이 중요한데 네.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이제 관리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매월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자들을 다 모셔가지고 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와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채찍질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고 본사의 지침이 현장에 오롯이 반영이 돼서 그게 고객님한테 피드백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지금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매월 그런 소통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업장이 너무 많다 보면 전 매장에 동일한 퀄리티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어떤 직원은 잘할 거고 어떤 직원은 못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상향 평준화를 시키나요? 저희 운영지원본부에서 각 인력마다 할당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이제 평가표,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네. 현장을 갑니다. 그 30명의 직원분들이.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냐, 손님의 이동 동선대로 가는 거예요. 손님이 어쨌든 뭐 차로 오든지 뭐 걸어오셨든지 주차장을 지날 거잖아요. 그리고 로비를 거쳐서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를 지나서 객실로 가죠. 네. 동일하게 가요. 로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복도로 지나쳤을 때 조명은 괜찮은지, 객실로 들어갔을 때 어메니티 방향이라든지 가운 묶는 묶음, 그리고 객실에 비춰야 되는 콘텐츠들 잘 하고 있는지, 네. 요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가 체계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각 관리자마다 100점 만점에 네. 몇 점 몇 점 저희가 월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는 승진을 기회를 주고 상품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켜서 고객님들이 HS 오퍼레이션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에 갔을 때는 동일한 컨디션, 동일한 환대,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죠. 네. 대표님. 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위탁 운영 또는 뭔가 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사실 있잖아요. 위탁 운영 맡기면은 조금은 불량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돼서는 계약하고 나서는 안 해주더라.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그 위탁 운영에 대한 좀 안 좋은 프레임들, 고정관념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50개 정도의 매장을 확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업주분들과 신뢰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영업을 나갔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심했고 네. 일부 위탁사들의 횡포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분들을 돌이키려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아침이고 뭐 밤이고 가서 말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숙박업에 그래도 생각하는 게 남들과 다르구나,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부터 그 위탁사에 대한 편견을 조금 더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로서 어쨌든 보여들고 보수를 받는다 하니까 더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럼 초기 보수를 안 받으세요? 초기 보수 잘 안 받죠. 저희는 한 달 뒤에 받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투입해서 고객님들이 어쨌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노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이 6, 7주 걸려요. 그리고 승인 떨어지고 이제 7주차, 8주차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기라 9주차 때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 그리고 완벽한 정상화 궤도는 보통 한 3개월은 걸려요. 근데 우리는 매출이 빨리 급하니까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자원들은 플랫폼이니까 네. 그거를 먼저 세팅을 준비를 먼저 하는 거고 거기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생기니까 네. 그걸 투자로 실비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앞서 말했던 뭐 사진 촬영 낼 수가 있는 거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가 비싸니까 네. 예, 플랫폼들 수수료가 다 비싸잖아요. 네, 최소 네, 네.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주니까. 그쵸. 네이버 같은 경우에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수수료가 3.19%니까 네.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운영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숙박업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 기점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 플랫폼이 생기면서 점점 예약제로 바뀌었었고 최대 호황기는 이제 2013년 전이죠. 네. 예, 현금이라든지 대실 문화가 발달했었고 예전에는 진짜 50개 기준으로 대실이 주말에 막 150개, 180개 막 들어왔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진 않으니까 예, 그만큼 숙박 문화도 바뀌고 있다. 이제 모텔에서 이제 거의 스테이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형국이고 네. 그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이 숙박업이 지금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 업계에 계셨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20년 또 이끌어 가게 되실 텐데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방향성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은 남들이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뭐 서글프기도 해요. 근데 저는 20년을 해왔고 앞으로 20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숙박업의 성공이라는 척도가 생기면 네. 그게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지에 도화지가 있다고 치면 네. 저는 지금 제 신발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걷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갔을 때는 제 발자국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성공의 길이라면 지금 후발자, 창업자 그리고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이제 위탁사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비로소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가는 중간에 이런 숙박업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악행이라든지 안 좋은 풍습들을 조금 바꿔나가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뭐 근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거든요. 그런 피해들은 어떻게 보면 오롯이 지금 업주분들이 받고 계시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숙박업에서 최고의 전문가고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빨리 돼서 앞장서서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 향후 숙박업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인사이트도 있으세요 혹시? 제가 재작년부터 했던 소리가 향후 5년 이내에 대실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거고 10년 이내에는 프론트에도 사람이 없을 거다. 지금 이미 대실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실을 했던 사람들의 인구가 다른 쪽으로 문화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대실이 많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숙박에 대한 무게를 주고 숙박을 하면 할수록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저희는 빨리 대비를 해서 많이 이제 널리 이제 알려드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20년 차 하고 있지만 20년 전에 대실 금액이랑 숙박 금액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저희 HS만이 솔루션을 조금 더 가동시켜서 그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회사가 조금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좀 인터뷰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네네.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힘드셨을 때는 하루에 2시간씩 주무시면서 모텔 일도 하시고 택배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리 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영업도 하시고 또 회사 운영도 하시고 쉴 새 없이 계속 일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진짜 리더로서의 중압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대표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노하우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가요. 우리 애들이 3명이거든요. 바쁘게 일하니까 애들이 항상 그리워하거든요, 아빠를.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번호를 딱 누르면 중문에 이제 둘째, 셋째가 아직 어려요. 이제 5학년, 3학년인데 문에 이렇게 막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옆에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힘이 나요.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굉장히 힘들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비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빗소리. 제가 발레 파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인천에 가면 을왕리 조개구이 촌이 쫙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발레 파킹을 주말에 많이 했어요. 제가 10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해요. 그리고 퇴근을 안 해요. 우리 손님들 중에서 인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대류를 했거든요. 3만 원, 4만 원 더 받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오죽하니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오는데 그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창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힘듦과 그 과중된 체력들과 이제 책임들 이런 게 뭔가 그냥 없어지는. 그래서 진짜 힘들 때 날씨를 봐서 비가 오는 데를 찾아가요. 비가 오는 데를 찾아갔어요? 비가 오길 기다리지 않고. 나비를 보고 싶으면 나비를 자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원을 만들면 나비가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급한데 언제 올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마냥 빗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전화가 와요. 어디 갔어? 어디가 비가 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까. 가정적으로 풀면 그렇게 풀고 개인적으로 풀면 그렇게 풀고. 그래서 저는 끝과 끝을 좋아해요. 을왕리를 좋고 부산 가면 청사포가 좋고 을왕리는 힘들 때가 그랬고 청사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서 제가 한 10몇 개를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산에서 일하는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랑 청사포에 있는 그 조개구이 집에서 해프를 풀었던 게 좋아서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보통은 을왕리 아니면 청사포에 있어요. 제가 만약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찾아오시면 돼요. 의외이신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정적이게 푸시거나 또 정적으로 푸시는 것들이 되게 또 놀랍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는 저희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젊은 시절에 제 선택에 후회를 안 하게 하자 해서 저는 모든 걸 다 끊었으니까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뭐 모임이 됐든 저도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 대학교에서 저는 학생회장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임을 하루아침에 저는 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임직원들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밥 사주고 저녁 사주고 술 사주고 그거밖에 저는 없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쭉 파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의 궤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대표님만의 철학이나 개념, 가치관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명확해요.
제 기준은 딱 6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력. 네. 두 번째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많은 영상에서 저는 해병대 얘기하지만 저한테 인내심을 배웠던 기간은 그 2년 동안의 해병대 시절이거든요. 네. 저는 인내심을 배웠고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일관성. 노력과 그 인내심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변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이제 희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거 10가지 중에 9개 정도는 최소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하는 게 있으면 희생이 좀 필요한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규율.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버릴 거, 아낄 거. 그래서 자기만의 규율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저는 이 6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안방에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정장을 입잖아요. 넥타이를 매면서 항상 저에 대한 태를 보거든요. 네. 잘 돼 있나, 어디 흐트러짐은 없나, 그러면서 3가지를 저는 외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결국 해낸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뇌가 항상 말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은 당장 올 수는 없거든요. 네. 저도 아직 성공 못했어요. 성공을 하는 지금 과정일 뿐이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노력과 인내와 일관성, 뭐 희생, 규율, 자신감을 받쳐줘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그 6가지 항목들은 자기 스스로 항상 인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 나는 해낸다를 아침마다 외치시나요? 아침마다 해주세요. 혹시 그거 하시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죠. 바지를 안 입고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지금 20년 동안 이 업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나이에 용기를 내가지고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이 되는 거. 그게 아마 출발 시작이 아닐까요? 와. 제가 만약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인터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기업에 뭐 취직을 해서 뭐 원래벌레 하다가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달라진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왔던 거는 그 첫 번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에서 맞게 내가 갖고 있는 뭐 나이대라든지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에 대해 맞춰서 선택을 했는 거고, 인디언 부족들이 성인식 때 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네. 옥수수밭 앞에다가 아이들을 쫙 이제 세워놔요. 네. 그 다음에 옥수수밭 시작부터 끝지점까지 네. 가라 그래요. 근데 속죄는 있어요. 가는 길에 가장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하나를 따서 나와야 돼요. 단 규칙은 있어요.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막 가요. 누구는 뛰어갈 거고 누구는 걸어갈 거고, 그러다가 앞에 거를 이제 큰 놈이네 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땄어요. 끝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게 있네. 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땄으니까. 나와서 후회를 해요. 어떤 아이는 앞에 갔는데 이걸 딸까 말까 하다가 안 땄어요. 그리고 가는데 끝에 가도 그거보다 큰 게 없어. 결국엔 그거보다 작은 걸 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인생의 교훈을 주는 거죠.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어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은 그 인생의 하나일 뿐인데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 당시에 했던 건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일말의 후회 없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또 한 3시간 반 정도의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또 대표님한테 애정이 있으시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반했거나 뭐 찐팬이 되었거나 뭐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다른 건 없고요. 인터뷰는 좀 오랜만이라 어제 잠을 조금 설쳤는데 어제 또 좋은 말을 하나 들었거든요. 네.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려면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목표와 꿈과 이상이 우리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본인 스스로 한계를 두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본인 스스로 나의 한계를 안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막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돛은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셔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S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설립한 지 지금 5년 차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모텔리어로서 발레 파킹부터 청소, 뭐 집에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회사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또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또 찍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자 친구들은 또 이 찐대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대 맥스 그리고 HS 오퍼레이션 권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